25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중국 사회의 황골탈퇴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롭고 활발한 청년들이 자각하고 분연히 투쟁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일단 중국에서 일어난 활동이네요. 청년들이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는가? 근대 유럽이 우월한 이유는 과학의 흥기 때문이며 과학이 민주주의와 대등하여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탓이돼요. 이걸 천두시라는 인물이 청년 잡지, 당권부터 신청년으로 바뀌는 이런 잡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일까요? 네, 맞습니다. 신문운동이죠. 그래서 신문운동의 특징, 서양의, 근데 유럽,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천두슈가 주도했고, 천두슈가 신청년이라는 잡지에서 이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운동, 이 문제가 하나여서 조금 난이도가 쉽지만 그래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운동의 개념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유럽과 미국의 발전이 3대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족, 민권, 민생이다.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요.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민족주의가 일어나 유럽 각국이 독립하였다. 하지만 이 나라는 또 제국이 되어 전제 정치를 행하자 민권주의가 일어나 입헌 국가가 세워졌다. 그 후 세계는 더 문명화되고 물질이 풍부해져 이제 정치 문제에 이어 경제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민생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이걸 줄여서 삼민주의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이걸 주장한 인물은 누구예요? 순원입니다. 순원. 북벌을 완수한 사람은 누구예요? 장제스죠. 시안사건은 장쇠랑 일으켰고요. 중국 공산당은 천두슈가 조직했습니다. 중국 동맹회를 조직한 게 순원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오쩌둥이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원의 업적까지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줄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인물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중화민국 약법을 수호하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토벌하려고 하셨습니다. 이후 군벌 세력이 확장되고 있을 때 총리께서는 황푸공관학교를 세우고 국민혁명군을 창설하여 북벌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나는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에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미 느낌이 오죠? 그리고 마침내 군벌을 타도하여 국민혁명을 완수하였고 국가의 독립적 지위도 쟁취할 때 난 누구예요? 장제스죠? 그래서 난 장제스인데 장제스 업적 찾으면 돼요. 장제스가 국민혁명을 이끌고 북벌에 나서서 국민혁명 완수한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제스 혹시 얼굴 본 친구들 있나? 실제 얼굴?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냈는지 나는 이 사실 장제스 얼굴만 아는 친구들은 그림만 봐도 풀 수 있을 정도였어요. 너무 똑같이 돼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웃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지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웃겼어요. 너무 똑같이 잘 그려가지고. 자, 인민공사 조직한 건 마오쩌둥. 시안사건으로 감금된 게 장제스죠. 감금한 게 장쇠랑이요. 보이죠? 안 넘어가. 이전에 시안사건을 일으켜서 장제스를 감금한 게 장쇠랑이고 시안사건으로 감금된 게 장제스입니다. 동맹이 결성한 건 순원, 아까 했죠? 변법자운동은 양치차오랑 캉유에이가 주도했고요. 황제제도 부활을 시도한 건 위안스카입니다. 자, 또 인물이네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대통령을 보자 중국을 방문했대요. 저우언라이의 환대를 받았고 저우언라이가 중요하진 않은데 중국 현대 45년 이후의 인물인 거 알면 좋아요. 이후 나는 가와의 정상회담장에 배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대요.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테난먼 위에서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한 가는 여기서 이미 핵심 키워드가 나왔죠. 중국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테난먼 위에서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했어. 이 누구예요? 마오쩌둥이죠. 국공내전에서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토지개혁과 각종 국유화 정책 이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의 사회주의 정책이죠. 정상회담에서는 그는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주요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큰 틀에 설명했대. 이번 회담은 향후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을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이자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 수립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었대요. 미국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네요. 닉슨의 중국 방문 당시의 사료인데 가는 마오쩌둥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삼민주의는 아까 봤듯이 수난. 혁명파 타답하고 황제 제도 부활에 나선 건 위안스카이. 개혁개방 중국에서 개혁개방 추진한 건 누구예요? 경제특구 설치하고 덩샤오핑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혁명은 장제스. 인민공사 설립을 통한 중국식 사회 건설을 추진한 게 마오쩌둥입니다. 그래서 자, 세 인물에 대한 업적까지 비교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9번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심각한 소요와 내부 투쟁을 야기한 가는 홍위병을 앞세워 국가를 커다란 혼란으로 몰아왔대요. 홍위병을 앞세워 큰 혼란은 문화대혁명이죠. 당 조직은 심하게 파괴되고 당의 지도자들이 숱하게 숙청되거나 파면당했대요. 공업과 농업 생산 크게 후퇴하였고 교육제도 마비로 인해 국가는 한 세대의 인재를 잃었다. 문화대혁명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치안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건 2차 국공합작이죠. 맞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추진했고 대장정은 34년에 실시됐죠. 이게 1966년부터 76년까지인데 34년부터 36년까지. 대장정이 시작되는 배경은 국민당이 공산당을 계속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문화유산이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의 키워드랑 개념들을 좀 정리해보고자 이 문제 추가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꼭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류사오츠는 공산당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7천인 대회에서 가로 발생한 경제적 공경과 인명피해에 대해 사마르 천재고 치라는 인재다라고 발언했대요. 그는 가가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표방한 개혁이래요. 실제로는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한 데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쳐 실패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러한 비판은 마오쩌둥의 반발을 불러와 류사오치가 정치적 타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세 가지 합치면 뭐예요? 대약진 운동이에요.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목표였고 자연재해로 인해 실패했어요. 물론 실패한 이유가 더 많아. 대표적인 이유가 자연재해였고 이걸 류사오치가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주도했는데 류사오치가 마오쩌둥 비판하다가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류사오치가 정치적 타격까지 받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대약진 운동에 대한 개념도 잘 정리해 두고요. 이 두 개가 정말 현대사에서 많이 나와. 문화대혁명이나 대약진 운동. 중국 현대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정리해 둡시다.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순원이 소련의 도움도 없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이겠죠. 대약진 운동과 관계없고요.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 당시 인민공사 설립했죠. 홍위병은 문화대혁명. 경제특구는 덩샤오핑.天安문 광장에서 정치민주화를 요구한 건天安문 사태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약진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중국사는 끝이 났네요. 그래서 중국사 기출문제 한번 쫙 정리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이나 제 오픈 카톡방 있죠? 링크 들어가면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도 해도 되냐면 세계사가 뭐 배워요? 이런 질문도 해도 돼요. 사탐은 과목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서양사 시작할 건데 서양사도 제 교재 단원이랑 똑같이 구분했어요. 그래서 7단원에서는 서양사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 서양 고대사 파트죠.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는 최근에는 그 폴리스의 특징,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징을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도 출제됐죠. 그렇게 해서 그런 주제도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알렉산드로스의 업적밖에 못 물어봐요. 그거밖에 낼 게 없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업적만 잘 확인하면 되고 로마가 출제할 건 많지만 최근에 등장하는 건 로마 제정 이후에 황제들의 업적이에요.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테오도시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도 2015 개정교육과정 21학년은 수능부터는 안 나왔고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이렇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주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지요? 자, 31번입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 이 1학년도 때 딱 개정되는 첫 해에는 아테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네요. 지금까지는 그 뒤로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왔다는 건 또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고요. 이게 평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이유는 아마 그걸 담당하는 교수님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또 평가원 출제 규칙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그 유퀴즈에 나온 교수님, 국어 교수님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개인이 3년 이상 출제도 못하고 만약에 자식이 고3이면 또 출제를 못하고 수험생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또 교수님들 숫자가 역사 교수님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르면 또 낼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비슷한 주제에서만 나오고 또 색다른 주제를 내고 싶어도 거기에 대해 교수님이 없는 문제로 출제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상황이 되면 근데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온 건 혈연 중심 4개 부족을 거주지 중심의 10개 부족을 재편했고 500인 평예를 구성했어요. 이거 누구예요? 클레스테네스죠. 공무 수당 지급 추첨제 그리고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이용하여 파르테논 신전까지 건설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페리클레스입니다. 이게 아테네 인물 솔론, 페시스트라토스, 클레스테네스, 페리클레스는 업적 구분해서 꼭 알아둬야 돼요. 이 4명 솔페클페 아시겠죠? 호민관직 로마 공화정 때고요. 보편 추방제 마련한 게 클레스테네스입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호르텐시우스법도 로마 공화정. 스파르타쿠스에 난을 진압한 게 로마의 크라수스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이끈 건 스파르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 인물의 업적까지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론과 페시스트라토스도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32번 밀주신 이폴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원전 465년 강력한 지진이 이폴리스를 덮쳐 많은 시민이 사망하였대요. 이를 기회로 삼아 헤일루타이가 일제히 봉기했대요. 그중 일부는 이토메산에서 수년간 저항 끝에 자유를 쟁취했대.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키워드는 헤일루타이밖에 없어요. 헤일루타이가 스파르타에서 가장 밑에 있는 계층이에요. 예속 농민, 노예 수준의 계층인데 그래서 그 헬로타이 키워드 하나로만 스파르타를 알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파르타에 근데 다른 신분들도 있죠. 그것까지 이름 이제 다 알아둬야 돼요. 이제 다른 거 나와도 이제 그 시험에 등장할 수 있어요. 솔로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도 아테네. 밀로 비너스상은 알렉산드로스.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의 혼인을 장려한 것도 알렉산드로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했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정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스파르타의 특징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원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고대사에서 연표 문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이 원정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자, 어디서 출발해요? 저 그리스 위에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위치까지 알았어야 되고 가다 보니 이탈리아를 찍고 서아시아 들려서 인도까지 가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누구예요? 이게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이에요. 기원전 4세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동방 원정인 걸 알았어야 되고 기원전 4세기인지까지 알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하루의 선지 아니다. 선지는 아니지. 연표에 나온 연도들 살펴보겠습니다. 공화정이 기원전 6세기이고요. 여기가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5세기 말. 2차 푸니에 전쟁이 기원전 3세기. 크라쿠스 개혁이 2세기. BC 2세기, 기원전 2세기. 로마 제정이 기원전 1세기 수립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도를 알아도 풀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풀어도 돼.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하고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멸망하고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가 바로 동방 원정 진출했다. 이렇게 흐름 따라서 풀어도 무방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가가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거 부정하지 않는데요. 그가 로마랑 전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자신이 상대한 다리우스 3세. 다리우스 3세랑 싸웠어, 일단. 요 첫 번째 키워두고.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 성공에 도취되지 않은 가에 대해 말해왔대. 그는 사실 누구보다 성공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대요. 게다가 그의 군인들은 마케도니아 출신임을 잊고, 마케도니아 출신이네요. 타락한 페르시아의 관습을 따랐대요. 여기서 느낌이 오죠? 복장을 페르시아식으로 바꿨고 왕에 대한 예의 표시로 부복 받는 것을 좋아했다. 자, 가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수 3세를 물리치고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왕이고요. 이후에 알렉산드로스는 그 페르시아 점령하고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 점령하고 그 지역의 관습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데 각 정복한 지역의 풍습을 존중해요. 그래서 복장도 페르시아 복장을 바꿨고 그리고 동방의 전제 군주제 페르시아의 전제 군주를 도입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식 예의 부복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업적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차례대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업적 정리해봤고요. 선지 살펴볼게요. 악디오메네스에서 패배한 건 안토니우스, 살라미스에서 승리한 건 그리스,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알렉산드로스죠. 다리우스 3세와 맞짱 뜬 게 이소스 전투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건 아테네, 카르타고와의 승리에서 전쟁을 거둔 건 로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알렉산드로스의 업적 잘 정리해두고 자, 35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벌어진 해전을 묘사하고 있대요. 안토니우스의 함대가 있었대요. 안토니우스 함대. 그의 함대에는 클레오파트라 등이 합류한 연합군이 있었대요. 바로 나오죠. 둘이 엄청 사랑했대요. 제가 또 설마 기출만 듣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얘기하지만 대학 가면 또 꼭 해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연애예요. 왜 연애를 해봐야 되냐면 연애만큼 나의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 사랑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을 느껴볼 수 있어요. 질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아직 연애가 미숙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구속하려 한단 말이야. 내가 그렇구나, 막 이렇게 구속하려 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자기 객관화가 잘 돼. 그러니까 상대방과 연애를 하면,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연애를 하면 그 연애를 하면 나는 이게 원래는 안 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상대방은 이걸 싫어하는구나라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적정한 수준을 잘 찾아가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건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정도는 맞추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상대방은 나의 이런 행동, 이런 감정, 이런 말 표현들을 너무 싫어해. 그러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고쳐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더 명확해져요. 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커플은 결국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별의 슬픔,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도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 그리고 이별의 슬픔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봐야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 연인한텐 이런 거 잘못 같은 거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이상형도 좀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좀 더 찾아가는데 좋다, 연애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연애해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막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 뭐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막 사이비 종교 이런 거 믿는 그런 사람들 만들고, 그냥 우리 보통의 사람 중에서 마음에 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만나보는 걸 너무너무 추천해요. 아시겠죠? 그 정승재 선생님이 그랬잖아. 순수한 사랑은 20대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곧 대학 갈 거니까 가서 순수하고 이쁜 사랑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둘이 너무 사랑해서 같은 편이었어요. 그 반대는 누가 있겠어?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있었던 거야. 요거 기억하죠? 악티움에서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랑 이렇게 대립해서 싸운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게?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프리캡스를 불렀죠.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게요. 호민관 제도는 로마 공화정 때, 니케아 공의회는 콘스탄티누스가, 사분할 통치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카르타고와 전쟁에서 활약한 것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에요. 이렇게까지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로마인들은 법규가, 관리일수 관용령이라, 나 모르겠어. 그냥 우리 일단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이 관용령이 내려진 2년 후에 서방 황제 가와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는 크리스트교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대요. 콘스탄티누스네요. 로마인들이라고 나오네. 그러면 로마에서 일어난 크리스트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건은 콘스탄티누스 때 크리스트교 공인이 있겠죠.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에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게 공인이라는 건 공인이에요. 그래. 이렇게 이 문장의 의미까지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하나의 종교로 인정했다라 해서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테오도시우스가 국교화를 했죠. 그거면 국가의 종교로 인정했다, 국가의 종교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국교화로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찝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콘스탄티누스의 업적 살펴볼게요. 악티움의 전 승리, 옥타비아누스죠. 1차 3도 정치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렇게 3명.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가 콘스탄티누스고 국교는 테오도시우스, 유스티니아 법사는 유스티니아누스. 이렇게 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로마는 인물 위주로 시험이 많이 등장하죠. 가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는 로마 제국이 통합과 분열을 거듭한 혼란기에 등장한 황제였대요. 그는 당시 발렌티니아누스 2세와 함께 공동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신은 동로마,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서로마 제국을 통치했대요.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야심적인 장군에 의해 살해되고 새로운 황제가 옹립되자 그는 서로마 지역으로 진군해 혼란을 수습하고 단독으로 제국을 통치했대요. 그런 사망하기 전 두 아들에게 각각 서로마와 동로마 제국을 물려주고 이를 계기로 로마 제국의 영토는 영구히 분열됐다. 이게 키워드야. 테오도시우스 개념을 보면 테오도시우스 사후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됐다 이렇게 등장하죠. 그 과정을 풀어 쓴 거야. 테오도시우스가 죽기 전에 두 아들에게 서로마와 동로마를 각각 물려줬고 이를 계기로 로마 제국이 영구히 분열되었다. 그래서 가는 테오도시우스인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서술해서 문제 출제한다. 이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테오도시우스는 크리스고 국교로 삼았고요. 악티움에서 승리한 건 옥타비아누스. 호르텐시우스 법은 로마 공화정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분의 통치가 디오클레티아누스예요. 이게 혹시나 로마 제국을 쪼개서 통치한다고 해가지고 디오클레티아누스로 가면 안 돼. 디오클레티아누스는 4분할이고 여기는 동서분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오도시우스는 죽고 난 후에 로마가 동서로 영구히 분열된 거예요. 아시겠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본인 제위 시기에 4분을 통치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로마가 끝일 겁니다. 다음 서양 중세사 파트 살펴볼게요. 중세사는 정말 시험에 다양한 주제가 많이 나와요. 이 1000년의 시기고 여기가 중세사도 범위도 많고 프랑크 왕국 교회 별거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잘 학습해두고 또 교회 파트는 연도도 등장하니까 또 좀 유념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종교개혁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38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마스쿠스 궁전에서 축출된 일족이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아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로 세력을 확장하였대요. 자, 이게 어디예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차례대로 해봅시다.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아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로 진출한 세력은 후우마이야 왕조예요. 후우마이야 왕조 수립 과정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후우마이야 왕조는 8세기부터 존재를 해. 이 시기에 이들이 왕국의 통치자 가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대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 부친께서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퇴했어. 이 당신의 부친이 누구야? 피핀이에요. 피핀이 프랑크 왕국에서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했어. 그리고 이탈리아의 롬바르드족을 격퇴했어. 이 얘기를 지금 풀어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피핀의 아들이 누구야? 간데 가가 누구야? 카롤루스 대지죠. 이 인물은 후우마야 왕조를 통해서 시기를 잡고 당신의 부친이 피핀인 걸 알아내서 그 아들이 카를로스 대제인 것을 알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카를로스 대제인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카를로스 대제에 대한 힌트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힌트를 통해서 알아냈어야 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르댕 조약은 카를로스 대제 죽고 난 후에였고요.
로마 카톨릭교로 개정한 건 클로비스고, 메르베스 왕조를 무너뜨린 게 피핀이죠. 그리고 트루파티의 전투에서 승리한 게 마르텔, 칼로스 마르텔이고, 공정학교를 세워 고전 연구를 후원한 게 칼로스 대제입니다. 자, 이 네 인물, 프랑크 왕국의 네 인물의 업적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고, 칼로스 마르텔의 아들이 피핀이고, 피핀의 아들이 칼로스 대제인 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메로베우스 왕조는 클로비스가, 칼로스 왕조는 피핀이 개최한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39번.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을 모르는 것은 가의 테오도리쿠스 4세가 사망한 당시 실권자였던 궁제는 새 왕을 옹립하지 않고 자신이 정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궁지직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피피는 왕자를 비워두는데 부담을 느껴 선 왕의 먼 친척을 키드리아쿠스 3세로 추대하였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심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신의 제가를 받아야 왕조를 개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왕이 오를 수는 없었다. 이에 신의 대리자인 교황의 권위를 빌리고자 교황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왕 위에 올랐다. 자, 피핀이 결국 교황의 권위를 빌려 왕이 올랐어요. 피핀이 새로운 왕이 올랐어. 그래서 개최한 왕조가 뭐야? 카롤루스 왕조예요. 그러면 그 가 왕조는,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야 하는 왕조는 피핀이 왕이 되기 전의 왕조예요. 이해가요? 이 칼로스 대제가 수립되기 이전, 피핀이 왕이 오르기 전의 왕자였잖아. 왕조. 피핀이 궁제일 당시의 왕조가 가 왕조예요. 그러면 이 가 왕조는 뭐예요? 메로베우스 왕조예요. 이거 프랑크 왕국 안에서 메로베우스 왕조랑 카를로스 왕조 구분할 줄 알아?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렇게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봄스 협약은 칼로스 대제 사후기 때문에 칼로스 왕조 때고요. 베르댕 조약이 칼로스 왕조, 칼로스 대제 사후. 봄스 협약은 1122년, 저 한참 뒤죠.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도 1077년. 투르푸아티의 전투가 메로베우스 왕조 때 칼로스 마르텔이 당시에 있었어요. 칼로스 마르텔이 있을 당시에 투르푸아티의 전투가 일어났죠. 프린스돈 개혁은 10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서 메로베우스 왕조랑 칼로스 왕조 잘 구분해서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레고리우스가 다음 칙령을 발표했어요. 교황만이 모든 제후들의 발에 입맞춤을 받는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누구도 교황을 재판할 수 없다. 일단 그레고리우스 7세가 발표한 칙령이죠. 교황이 모든 제후들, 교황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누구도 교황을 재판할 수 없다. 교황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어. 그레고리우스 7세가 발표한 성직자 서인권입니다. 사실 성직자 서인권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7세가 발표했다라는 것에서 성직자 서인권을 교황이 가져오려는 칙령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직자 서인권 투쟁 과정이고요. 개몽사상은 저 뒤에 시민혁명에 영향을 줬고요. 30년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했죠. 성상 파괴랑 반포의 배경, 동서교회 쪼개짐, 다툼 이런 게 배경이겠고, 칼로스 르네상스는 칼로스 대제 당시에 있었던 문예 부흥 운동이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이에요. 미추친 기억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은? 그레고리우스 교황 성화 지난번 꿈에서 신께 받은 계시 아래옵니다. 바라원대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신의 뜻을 실현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롱 강가의 기이한 성취를 떠나 하루바삐 로마로 돌아가시오. 요건 좀 냄새가 나요. 일단 어린 양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근데 확실하진 않죠. 왜 로마로 돌아가 달란지. 또한 크리스티교도 사이에 분쟁이 도원된 용병들을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데 이용하시어
또한 크리스트교도 사이에 분쟁이 도는데 용병들은 이슬람 세력에 맞섰는데 이용하시어 교황의 위험을 만만히 보여주셨어. 제일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요. 보니파큐스 8세가 능멸당한 이후 70년 동안 오용으로 점철된 세월을 정결하게 시선해 주시옵소서. 자, 보니파큐스 8세가 언제 능멸당했죠? 성직자 과세 문제로 필리프 4세랑 싸운 다음에 보니파큐스 8세가 졌죠. 그래서 필리프 4세가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인 아비뇽으로 가져갔어. 그 뒤로부터 70년간 교황청이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위치해요. 그게 아비뇽 유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71년 동안의 오욕으로 점철된 세월은 아비뇽 유수 시기를 의미해요. 연도 꼭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이 시에나의 카타리나라는 인물이 이 교황 보고 로마로 돌아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황청이 로마에 있지도 않다. 이것까지 힌트였습니다. 아시겠죠? 1번 콘스탄츠 공의회. 이 시기에 있었던, 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골라야 되는데, 콘스탄츠 공의회는 1414부터 1418까지 신성 로마 제국 하일리 4세가 서인권 문의를 파문당한 건 카노사의 굴욕이죠. 이게 카노사 굴욕 이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1077년 이전으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파문당하니까 카노사 성까지 가서 무릎을 꿇는 게 카노사의 굴욕. 그게 1077년인데 그 이전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보르스 열방은 1122년, 라틴 제국은 1204년. 플랑드르, 프랑스 내 영국령 등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 뭘까요? 100년 전쟁이죠. 1337부터 53년까지. 그래서 1337부터 1377년까지는 아비뇽 유수 시기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볼 수 있어요. 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일부 걸쳤으니까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연도는 1337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4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슬람력 588년 샤바놀 22일 술탄의 사절단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잉글랜드 왕의 초소를 방문하였다. 병원 기사단과 성전 기사단 및 모든 프랑크인 지휘관들이 평화협정에 동의하였다. 다음날 아침 왕의 사절단은 술탄의 초소로 가서 정의 원칙에 따라 협정을 체결했대요. 술탄은 이로써 예루살렘 순례길이 열렸음을 공포하였대.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협정을 원한 것이 아니었대. 이슬람 군대가 지쳐서 프랑크인들과 벌여온 싸움을 계속하는 것에 불복하려는 조짐이 있었기에 전략상 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대요. 자, 요 보면 술탄은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과 유럽 세력, 잉글랜드 왕이라든지 프랑크 지휘관들, 이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럽 애들이 싸우는데 예루살렘 순례길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전쟁인지를 알아야 돼. 프랑크 왕국과 이슬람 세력이 싸운 투르푸아티의 전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슬람 세력과 서양 세력이 싸운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이게 언젠지를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였거든요. 이슬람력 원년은 교과서 개념에 등장해. 그게 헤지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622년이 이슬람력의 원년 1년이다. 이슬람력 달력의 1년이다 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 그래서 계산하면 622년 더하기 588년은 이걸 계산했어야 돼요. 계산이 좀 느립니다. 이해해주세요. 대략 1210년이야. 그러면 이때는 십자군 전쟁 시기죠. 몇 차인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1차부터 8차까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연도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십자군 전쟁 시기에 이슬람 세력과 유럽 세력이 예루살렘 순례길을 두고 펼친 전쟁이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이 시기에 다른 전쟁은 없어. 트루프아테 전투는
훨씬 이전이에요. 8세기.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이게 십자군 전쟁이다. 근데 실제 이슬람력은 1년이 365일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1210년 아니고 조금 더 일찍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평가원도 이렇게 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요약하자면 세 개의 키워드가 있죠. 술탄과 잉글랜드인 프랑크인, 이 둘이 짝짝꿍해서 술탄과 싸우는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순례길을 가지고 싸우는 키워드. 세 번째가 이슬람력 588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힌트를 합해서 십자군 전쟁인 걸 알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중해 지역의 원거리 무역과 상업 발전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슬람 지역과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더 활발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중해 원거리 무역이 활성화됐다. 이게 십자군 전쟁의 결과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파르티아 멸망은 사산 왕조 때문에 멸망을 했죠. 콜라다수는 로마에서 3세기 때 혼란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콜라다수가 확산되었고요. 노르 왕조가 성립된 이유는 노르만족 이동 때문에. 베르든 조약과 베르사유 조약은 칼루스 대제 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43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칙령을 반포한 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위의 사진의 왼쪽 교회 내부에 성화가 묘사되어 있는 반면 오른쪽 교회 내부에는 십자가만 있대요. 레오 3세가 신을 형상화하는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규정하는 행위를 반포했대요. 이 칙령 뭐예요? 레오 3세의 상상 파괴령이죠?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비잔티움 제국이죠? 그래서 정답 4번. 그래서 이 문제는 레오 3세의 성상 파괴령의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그리고 레오 3세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이자 교황이에요.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랑 교황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자, 예니체르는 오스만,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상트페테부르크는 러시아 페트르제였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승리한 건 스파르타.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샤르 14세 사망 이후 왕의 계승이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가해 에드워드 3세는 나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대. 자신이 모친이 샤르 4세의 누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대. 그러나 여성은 왕위 계승권이 없으며 따라서 그녀의 아들 역시 왕위 계승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대. 양국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었고 결국 전쟁이 발발했어요. 초기는 가가 우세했어. 근데 잔다르크 등으로 나이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대. 잔다르크가 활약해서 전세를 역전한 나가 프랑스예요. 잔다르크가 활약한 전쟁은 한 가지밖에 없어. 100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는 100년 전쟁에 관한 키워드예요. 초기에는 영국이 우세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잔다르크 활용으로 프랑스가 전세를 역전했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왕위 계승권 주장한 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 메르세유 조약은 프랑크 왕국 내에서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 건 일본과 러시아죠. 정답 3번이에요. 플랑드르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대립한 건 100년 전쟁의 한 가지 배경이에요. 배경 중에 하나야. 100년 전쟁 배경의 하나인데, 어차피 100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 플랑드르 지배권을 둘러싸고 대립한 것도 영국과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00년 전쟁의 배경이 플랑드르 지배권을 두고 싸운 거고, 거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공협정으로 체결을 주고 동맹을 결성한 건 독2일이고요. 레판토는 오스만 vs 에스파냐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45번.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문예 부흥운동. 여기선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재생. 자, 재생이 바로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가 재생, 부활이라는 뜻이거든요. 뭘 부활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에 관한 내용, 이 가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루소 사회계약론, 이거 계몽사상이죠? 보카치오가 정답입니다. 뉴턴 프리키피아는 이 이후의 과학혁명 때고요. 애덤 스미스도 18세기 고전경제학 때 등장한 인물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철학 때 인물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르네상스 어려워지면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랑 이탈리아 르네상스랑 구분해서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추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너에게 처분을 결정할 거래요. 이 처분 당하는 사람이 저겠죠? 저의 주장은 성서에 근거하고 있대. 사람은 오직 신의 은총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를 뿐 교황에게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어. 즉 면벌부 판매도 부당하대. 누구예요? 루터죠, 루터. 면벌부 판매를 부당하다고 지적한 저는 루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루터의 활동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회는 로욜라가 설립했고요. 크리스티교 강요를 집필해서 예정서를 주장한 건 칼뱅. 데카메론을 저술한 건 보카치오고요. 우신 예찬은 에라스미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해서 교회의 잘못을 비판했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좀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틀린 것만 들어도 되고 다 들어도 되니까 다 듣는 학생들 별로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꼭 이제 여러분, 그렇다 해도 애매한 선지도 확실하게, 일단 해설지 보고 다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해설지 통해서 사료의 키워드, 그리고 모든 선지들, 모르는 선지 특히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틀린 선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건 강의 참고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학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47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안녕.